우선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영어를 떠올려서 영어를 한다? 말이 좋다. 그거는 정말 입 바른 소리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상술입니다.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태어나지 못한 채 미친 듯이 읽고 있다니까요. 주무시기 전에. 대학생들하고만 공유하고 싶었어요, 사실. 네, 안녕하세요. Awesome English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에 서서 인사드리게 돼서 무척 긴장되고 또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김재우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 25기 출신입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통역사, 통번역사로 이제 일을 쭉 해오다가 영어 티칭에 아주 관심이 많이 생기고 또 티칭을 통해서 보람을 느껴보고 싶다. 또 왠지 또 티칭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영어 교육의 현장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산해보니까 한 18년 정도 강사 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내가 영어 티칭 쪽에 몸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새삼 느끼는. 네, 제가 영어 강사로서 생활한 거는 이제 굉장히 그 연령과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의 직업 이걸 가리지 않고 많은 수강생들을 모시고 강의를 했었는데 정말 꼬마들 강의도 제법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또 특목고. 그러다가 이제 성인 영어라고 그러죠.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를 쭉 해온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 책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유튜브를 촬영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20살이 넘어서서 어학학습, 그게 또 독해라든지 단어 암기 중심이 아니고 어쩌면 좀 스피킹을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청취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역점을 두고 이제 영어를 학습을 한다면 20세 이후의 학습은 매우 의식적인 학습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라든지 유년기라든지 청소년 때 어학학습은 우리가 전문 용어로 습득, acquire, 랭귀지를 습득한다고 그러는 반면에 20세를 넘어선 어학학습은 정말 의식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그 리딩이라든지 또 라이팅 이런 분야와 달리 말하기라든지 듣기는 정말 대단히 의식적이고 또 매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외부적인 압박, 또 자발적인 어떤 모티베이션, 동기 이런 게 잘 버무려졌을 때 성과를 보이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영어를 취미반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거의 프로그레스라고 그러죠. 느는 거를 별로 이렇게 관찰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성인이 된 이후에 어학학습은 여러 가지 어떤 제약적인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거를 의식적으로 깨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걸 되게 많이 느꼈습니다. 영어 공부를 붙들고 있는데도 실력이 더디게 늘거나 또 좀처럼 늘지 않는 분들의 공통점은 우선 루틴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인 행위의 지루함을 빨리 느끼는 사람들 있죠. 예를 들어서 헬스장 가가지고 똑같은 동작을 우리가 이제 해야지만 근육량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저는 어학학습은 그런 것과 매우 유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루틴화 됐을 때 빨리 지쳐버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어학학습의 그 실력 증진, 실력이 느는 게 가장 안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거의 예외가 없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좀 영어 스피킹 관점에서 말씀드릴게요. 리딩이라든지 다른 거 좀 제쳐두고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나 자기가 알고 있던 문법 지식 이런 것과 조금 틀어져 있다거나 이런 걸 마주쳤을 때 불편함을 굉장히 심하게 느끼는 스타일은 스피킹 잘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너무 분석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좀 스피킹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쓰는 표현이나 문장을 자꾸 따라하고 듣고 흉내내고 이러다가 이제 느는 것인데, 단어 하나하나, 문법 전치사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틀렸을 때 굉장히 좌절하거나 이런 분들은 적어도 영어 스피킹 관점에서는 체감할 만한 어떤 프로그레스를 별로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재미없어지죠? 그러면 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필요할 때 다시 영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고 영어가 재미가 없는 겁니다. 취미에 맞지 않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외부적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에 다시 시작하면은 그게 아주 고역이 되거든요. 그 두 부류가 가장 스피킹이 안 늘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두세 분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첫 번째 분은 대학교 때까지는 영어를 손을 완전히 놓고 오히려 아랍어 공부를 했었어요. 전공도 다른 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뒤늦게 영어 공부를 시작했죠. 20대 후반에. 그런데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이분이 이직을 했어요. 역시 그 IT 외국계 회사에. 그런데 사내 인하우스에서 영어 직원들 대상으로 스피킹하는 프로그램이 있나 봅니다. 근데 최근이었습니다. 정말 이 따끈따끈한 아주 얼마 전 일인데 그 수업을 진행하는 미국인
외국인 영어 선생님이 이분만 따로 불러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 이 회사에서 누구누구씨 영어가 가장 자연스럽다고 그랬대요. 근데 그분이 스타팅 포인트에서는 어느 정도였느냐, 사실 문장 하나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듬더듬,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영어 표현을 잘 끄집어내지 못하는, 대표적인 그분의 사례를 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그분이 어떤 회사에 이제 조인을 하기로 됐고 빨리 그분들하고 일하고 싶다, 이 말을 이제 외국인에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분명히 두 가지 표현이 머릿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너무 뭐뭐 하고 싶다 하면 뭐죠? I really want to, 이런 표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영어, 아주 좋고 세련된 영어인 I can't wait to, 아니면 I look forward to,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이분은 아무리 I can't wait to나 I look forward to를 외우고 학원 다면서 뭐 그 표현을 배우고 해도 결국 내 입에서는 I really want to 밖에 못 쓰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영어 학습을 했느냐, 평소에 원어민이 이렇게 쓸 때 나는 계속 이런 것만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을 비교 대조하는 학습을 좀 이어갔습니다. 한 2, 3년 정도. 그러더니만 최근에 그 이직했을 때 그 원어민에게 너무 이 회사에서 가장 자연스럽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뭐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처리 경험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이 또 외국계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는 다른 분들 중에 소위 말해서 해외파들이 몇 명 있었대요. 근데 그 해외파라는 게 이제 청소년기부터 있었던 건 아니죠. 대학을 미국에서 나왔다,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그런 분보다 오히려 영어가 더 자연스럽다라고 들렸다고 하니 그분이 저에게는 가장 감동을 크게 준 학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 한 분은 발음도 별로 안 좋고 그 다음에 영어 따라 읽기도 좀 귀찮아하고 또 전공도 이공계 엔지니어링 쪽이고 이래서 영어와 담을 쌓고 사는 분이었는데, 이제 회사에서 주재원을 갈 수 있는 기회가 머지않은 시점에 오게 된 거예요. 그걸 미리 예측을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력한 모티베이션이 생기겠죠? 동기부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를 즐기지 않더라도 내가 영어를 잘했을 때 나에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베너핏이 뭔가, 이걸 예측하고 1년 정도를 딴 사람 10년 질질 끌 거를 아주 야무지게 공부를 하신 분이 있어요. 남성분이신데 지금은 이제 주재원으로 가서 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가끔씩 연락이 와요. 그래서 야, 정말 한국에서 쌤이 어떤 지도했던 그런 어프로치로 영어 공부를 이어갔더니만 와서 물론 모든 게 다 들리고 너무 네이티브스럽게 영어 하는 건 아니지만 완전 이공계 출신으로서 영어라면 정말 학을 떼는 나였는데, 최근에 그렇게 된 자기를 보고 와이프분도 되게 놀란대요. 그런 두 분이 좀 가장 좀 인상이 깊게 남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최근에 회사에서 원어민에게 굉장히 호평, 아주 후한 점수를 받은 그분은 영어 공부를 했다 안 했다 좀 하셨죠. 영어를 늘 붙들고는 있으셨던 것 같아요. 30대 들어서. 그런데 열심히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가 최근에 한 2년 정도 영어를 굉장히 밀도 있게 공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걸 뭐 매일 공부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1년 44철 계속 공부한 건 아니죠. 하지만은 이제 제가 공유 드린 그러한 어프로치,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어프로치인지는. 그런 식으로 했더니만 저는 제가 가장 추구하는 영어는 뭐냐면 단어를 굉장히 쉽게 가져가면서 굉장히 문장이나 표현을 원어민스럽게 하는 게 저의 이제 모토인데, 그걸 실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특히 정규 교과 과정을 온전하게 밟은 분들은 더더욱이. 근데 이제 그분은 한 2년 정도 정말 좀 빡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중심에 두고요. 영어 공부할 때 가장 이제 우리 보통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유튜브 같은 데 보다가 또 EBS 교재 같은 거에 좋은 표현 나오면 그냥 외우기 바쁘거든요. 그 행위 자체는 전 찬성입니다. 그것이 뭐 이디엄이 됐건 단어가 됐건 외워야 되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이 된 이후에 영어 스피킹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모국어 간섭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완전히 모국어인 형태, 마더텅으로 자리 잡은 상태에서는 끊임없이 영어로 발화할 때 한국말이 먼저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말린다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어떤 강사나 전문가가 한국어부터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떠오르고 있어요, 한국말은. 그죠?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원어민은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는 끊임없이 나는 뭐 하고 싶다라고 해서 I really want to 밖에 못 쓰는 내 자신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게 스스로 파악이 된다면 너무 좋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이 포인트 아웃이라고 그러죠. 지적을 해주면서 누구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표현을, 우리는 이때 이 표현을 쓰는데 당신은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을 리마인드를 좀 받는 작업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습관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생각보다 매우 어렵거든요. 저는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머리가 굵어지고 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는 통번역대학원 출신이고요. 뭐 제가 영어에 투자한
그러니까 삶을 살면서 온전하게 영어를 듣고 외국인과 말하고 영작을 하고 통번역을 하는 절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건 어떤 누구보다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제 혼자만의 어떤 경험치 이런 거 가지고 어디 나와가지고 검증도 되지 않은 걸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역시 뭐 검증된 얘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논문이라든지 저희 교수님들과의 대화, 이런 분들과 또 제 개인적 경험치 이런 걸 잘 버무려서 매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영어를 떠올려서 영어를 한다, 말이 좋다, 그거는 정말 입 바른 소리다. 그리고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상술입니다. 전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고 안 해본 거 아니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수도 없이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습관이 뭘까? 어떤 분은 롤 모델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인토네이션을 흉내내고 쉐도잉을 하고 이렇게 해보라. 또 어떤 분은 뭘 하라,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미드 하나를 선정해서 열심히 다 암기하라, 뭐 이런 게 많은데 모두 테크니컬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적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기술적 방법을 모색하기 전에 우선 제가 볼 때는 모티베이션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영어 공부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해서 어떤 걸 할 거냐. 만약에 나는 태생적으로 어학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다, 따라서 아주 구체적 목표가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우리는 그렇지 않고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저는 사실은 아무래도 성인 직장인들을 모시고 수업을 가장 오래 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분들에게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뭘까? 쉽게 얘기해서 영어로 자기 몸값을 올리는 거거든요. 조직 내에서 영어가 큰 무기가 되는 것. 그러니까 우선 그런 것이 확고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은 또 5060 세대들의 영어 학습 열풍이 생각보다 크거든요. 저도 이번에 책을 출간하면서 또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그들의 영어, 외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는 20, 30대 못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있어서 영어는 그럼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분도 계십니다. 자기 손주가 미국에 있는데 손주를 찾아갔을 때 영어로 대화하고 싶다. 또 하다못해 뭐 미국에 이제 가족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이왕이면 주문도 딸보다는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작은 소망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크다고 보고요. 그러면 그거가 우선 어떤 영어를 해야 되는지, 어떤 자료로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 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캐주얼한 이런 대화보다는 회사에서 중요한 보고서를 쓰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이메일을 쓰고 그 다음에 묵직한 발표를 해야 되겠다, 이거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볼 건가도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어체 영어를 상당히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급지고 팬시한 영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들과 자유로운 일상생활의 대화를 나눴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는 영어를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앞서 언급한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미국에 뭐 손주를 보러 간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자유롭게 회식 자리에서도 제프하고 내가 편안하게 회사 요즘 분위기를 설명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보통 그런 분들에게 아주 쉬운 동화책 읽기 이런 것을 권장드리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자료가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굉장히 정제되고 보고서 같은 영어가 되게 필요하다는 분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영자신문 같은 걸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보는 자료도 달라진다, 이런 것까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한간의 말을 들어보니까 최근에 영어 교육 시장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한 채 방법론, 이제 그리고 많은 또 학습자들이 방법론에 관심이 자꾸 가나 봐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쉐도잉을 해야 된다. 뭐 쉐도잉 열풍이 불고요. 그거에 따라서 강의도 나오고 교재도 나오고, 또 어떤 선생님들은 또 미드를 봐야 된다, 또 미드 무용론을 주장하는 또 그런 선생님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선 쉐도잉부터 말씀드리면 저도 동시통역사 출신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전공 자체가 동시통역이었고, 그러면 제가 다닌 학교가 가장 소위 말해서 영어 전문가 집단으로서는 상당히 하이 레벨에 있었던, 어쩌면 가장 탑티어에 있었던 집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단에서조차 쉐도잉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거나 쉐도잉이 매우 우수한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시중에서는 그런 말들이 많냐? 제가 볼 때는 절대적 실력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계속 어떤 시장에서 자기가 아는 주관적 얘기를 어디서 흘리고 다니는 겁니다. 또 그거를 소비자들 입장에서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중심이 확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또 저 얘기 들으면 맞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재생산이 되면서 좀 과장되고 부풀려진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라고 쉐도잉을 안 해봤겠습니까마는 쉐도잉이라고 하는 것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원어민이 하는 말을 따라 읽다가 그것만 뒤에 쫓아가다 보니까 실제 그 사람이 어디에 액센트를 줬는지 어떤 발음을 했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그걸 흉내를 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실제 쉐도잉하는 거 옆에 지켜보면 자기 마음대로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쉐도잉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방법이다 이런 얘기보다는 좀 부정확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고, 또 쉐도잉 자체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만약에 그게 그렇게 절대성이 강한 최고의 학습이었다면 너무 제가 다닌 학교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뭐 최고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거기에서도 전면에 내세워서 저에게 매일 쉐도잉을 할 이런 얘기를 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것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쉐도잉 하는 것보다 오히려 짧은 의미 단위로 원어민이 하는 말을 잘, 뭐 그것이 녹음 파일이 됐건 잘 기억해서 그냥 다음 문장 듣지 말고 그것만 잘 기억해서 따라하는, 차라리 그게 좀 더 안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5060 세대가 상대적으로 뭐 2030과 비교해 봤을 때 외국 학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가 좀 쉽지 않지 않느냐, 또 장애물들이 더 많을 수 있지 않느냐, 또 동기부여가 좀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저의 솔직한 심정은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실제 학습을 이어가다 보면은 훨씬 안정감 있게 쉽게 지치고 지루함을 느끼지 않고, 또 삶이 나이가 들면 생활 패턴이 단조로워져요. 누구 만나고 맨날 약속이 있고 이러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루틴에 상당히 강해지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가 최근에 말씀드린 건데, 오히려 삶의 경험치의 폭이 젊은 친구들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뭐 제가 집필한 회화책도 똑같은 대화문 보고도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와요. 내 얘기 같다.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3배, 4배 좋기 때문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마치 5060 세대를 영어 교육 현장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던지는 말이 아니고요. 훨씬 안정감 있게, 훨씬 재밌게 인게이지, 영어에 스며들고 함께하는 이 강도가 훨씬 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고, 뭐 실례로 저희 어머니를 한번 예로 들어보면, 저희 어머니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요. 뒤늦게 이제 방송통신대학을 가셨어요. 이제 졸업을 하시고 지금은 이제 학교는 다니시지 않으시지만, 그때 영어 공부를 하면서 저한테 카톡이 와서 되게 많이 물었습니다. 이 발음이 어떻게 되냐. 근데 누구보다 강력한 패션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이 착각을 좀 하고 있었구나. 마치 외국어 학습은 좀 젊은 친구들의 어떤 영역인가? 이건 내가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항상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 일주일에 선생님이 기대하는 영어 학습 시간은 얼마나 되냐, 얼마 정도 일주일에 투자했을 때 몇 개월 혹은 몇 년이 지났을 때 제가 원하는 수준만큼의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일주일에 최소 10시간은 해야 된다. 그래야 1년 정도 갔을 때 들리기 시작한다. 들린다고 해서 모든 문장이 너무 수월하게 들리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잘 들린다. 그 다음에 거의 브로큰 잉글리시로 연명하다가 내가 10문장 내뱉었는데 이제 한 대여섯 문장은 좀 원어민스럽게 나오네? 이 정도 기대하려면 주당 10시간, 1년 정도의 학습을 큰 기복 없이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항상 이렇게 진중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날은 좀 지치면 좀 가벼운 공부도 해줘야 되고 이렇죠. 따라서 학습의 머티리얼을 한 2-3가지 정도로 가져가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봐요, 직장인들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기가 흥미를 느낄 수 있는 이야기 하나. 그것이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 동화책 이름을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정말 아끼는 동화인데 만인에게 다 풀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실 너무 아까워요. 그냥 우리나라 영어 학습자들이 제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 200-300명이라도 영어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정말 뭐 요즘 누가 말하더라고요. 그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다. 자, 그렇다면은 첫 번째, 직장인들이 제가 처음에 이 동화책을 얘기했을 때 다 콧방귀를 꼈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쌤, 그 유치한 걸로 뉴욕타임즈 같은 걸 읽어야 되지 않나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재미를 붙이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헤어나지 못한 채 미친 듯이 읽고 있다니까요, 주무시기 전에. 대학생들하고만 공유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윈피키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벌써 읽은 지가 10년 넘었고요. 다이어리 오브 윈피키드라는 것은 성인들 학습자에게도 최고고, 제가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뭐 다들 연령대가 좀 있거든요. 특히 솔직히 윈피키드의 가치는 중급 학습자들이 사실 가장 잘 느껴요, 좀 초급 학습자보다. 근데 초급 때부터 그 재미를 좀 붙여나가는 것을 강추드리고 싶거든요. 그만큼 우선 스토리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솝우와 이런 것과 달리 현실적인 얘기들이에요. 따라서 그 어린이들의 얘기를 조금만 각본을 바꾸면은 바로 내일 회사에서 쓸 수 있고, 바로 내 친구 싸만다하고 바로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강추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책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읽은 사람 저입니다. 저는 모든 시리즈를 진짜 몇 번씩 그냥
완전히 다 외우듯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읽기 전에 제 영어와 읽고 난 후의 영어는 제 통번역 대학원 동기들 중에 교포 친구들이 있어요. 완전히 미국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가장 저를 좋게 평가해 줬어요. 너무 영어가 자연스러워졌어. 그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로 그 효과를 가름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직장인들이 영어가 이렇게 빨리 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절대적 학습량이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5,000시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하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1,000시간밖에 못 채운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섀도잉을 할까? 미드를 볼까? 계속 이거에 이제 좌절하다 보니까 잘 안 느니까. 그러면 사람이 이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 자꾸 처방을 자꾸 찾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프릿하다는 얘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절대 시간을 채워줘야만 자유롭게 돼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루하지 않은 학습을 이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루하지 않으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라든지 또 뭐 어떤 그 청각, 시청각 자료 이런 것들을 좀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제 학생 중에서 모두의 말씀 못 드린 가장 극명한 실력 향상을 이루었고 그분은 지금 회사에서 APEC 리저널 매니저를 하고 있어요. 스코틀랜드 사람들과의 호주 사람들과의 위클리 미팅을 이분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째. 영어 정말 잘하셔요. 저하고 처음 만났을 때도 못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브로큰 잉글리시였지만 일단은 영어를 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날아다니는 수준까지 과장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됐는데 이분이 이제 저한테 어떤 말 했느냐. 쌤 저는 영어 공부가 참 다 좋은데 한 번씩 지칠 때는 헤어나지를 못하겠더라요. 그리고 반년을 쉬어버린대요. 그냥 학원도 가기 싫고요. 인강도 듣기 싫고 영어가 막 보기 싫을 때가 있대요. 근데 그때 자기를 건져준 구세주 같은 역할을 한 게 뭐냐. 공부를 할 때 좋은 문장들을 정리를 다 해두었대요. 단문들. 그러니까 복잡한 스토리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고 그냥 단문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영어 문장 중에서 야 오늘 우리 약속 유효한 거 맞지? 이러면 원어민들이 한국 사람 어떻게 할까요? 오늘 우리 만나는 거 맞죠? 이러면은 Are we meeting? 괜찮아요. 허접한 영어인데 원어민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아요 사실. Are we meeting today?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많습니다. 근데 조금 더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더 register, 언어 사용 그 역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Are we still on for tonight?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분은 그 문장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다 에버노트 같은데 다 정리를 해두신 거예요. 그 문장이 몇천 개가 됐던 겁니다. 그거를 다시 브러쉬 어폰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봤던 것을 다시 복습하는 것을 먼지를 털어낸다 그래서 브러쉬 어폰 작업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또 복잡한 걸 보면서 머리 아픈 행위가 싫다거나 또 뭔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는 그런 참신한 문장 위주로 자기 전에 10문장씩 따라하고 외우고 자는 시간을 몇 달씩 가져갔대요. 그것이 그분이 왜 그런 학습의 장점을 저한테 어떤 장점을 말씀해 주셨냐면 회사에서 영어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더 좋은 문장으로 영어 하나 경연대회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스폰테니어스하게 순발력 있게 내 의사를 조정하고 전체 회의를 주도하고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런 단순한 단문 영작의 힘, 단문을 속사포같이 내뱉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엄청난 힘이 됐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학습 방법으로 골치 아프고 머리 복잡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브로큰 잉글리시의 문장을 외우시면 안 돼요. 양질의 문장인데 주의할 게 있습니다. 멋있는 문장, 팬시한 문장을 철저하게 지향하셔야 돼요. 제일 영어 학습에서 지향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판단이 안 서는 이디엄 같은 걸 외우는 행위. 즉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아메리칸들이 데일리로 자주 쓰는가를 모른 채 그냥 좋게만 보여서 외운 것을 외워서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자기 영어를 어색하게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그런 것만 좀 경계하시고요. 아주 무난한 문장인데 항상 의심을 하셔야 돼요. 눈으로 볼 때 되게 쉬운데 과연 내 입에서 즉흥적으로 나올 수 있을까? 이걸 늘 좀 체크하는 학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문 영작의 힘을 제가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그런 단문 영작은 제가 볼 때 최소 3,000개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3,000개 정도가 몸속에 완전히 툭 치면 나오는 거. 최근에 어떤 분이 이런 농담을 하더라고. 정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툭 치면 나올 때까지 외워야 의미가 있지 뭐였지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툭 안 쳤는데 나온대 자기는. 정말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진짜 놀라운 겁니다. 그 정도의 욕심을 부려주셔야 됩니다. 쿡 찌르지 않았는데 이미 나오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욕심을 부리는 게 두 번째 학습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필한 넌 대체 몇 년째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책에서 중급의 정책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중급의 정책이. 그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많은 언어학자들이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고요. 아시아인들, 유럽인들 이런 여러 인종들을 상대로 다 실험을 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결론이고, 사실 저는 중급의 정책이라는 용어를 작년에 책을 집필하기 전까지는 몰랐었어요. 근데 책을 집필하면서 뭔가 인터미디엇에서 오는 한계, 그 이상에서 어퍼 인터미디엇이라고 해서 중급 중에서 레벨이 높은 단계가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서 대부분 사람들이 영어 한다고 되냐? 이거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유튜브 설명을 하건 아니면 광고를 하건 저거 다 거짓말이고 사기고 현혹하려고 한다,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만큼 성인이 된 이후에 세컨드 랭귀지를 학습을 통해서, 습득이 아니고, 습득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매체를 통해 말씀드리지만 유아와 청소년기를 넘어서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행위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중급의 정체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누구나. 영어라는 것이 기초 레벨에서는 재미도 있고 짧은 문장을 외워서 식당에서 주문하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단편 암기들이 힘을 발휘하는 구간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급 레벨 올라와서 요즘 일이 잘 안 풀리네 라든지, 애매한 말 아닙니까? 이미 한국말 자체가, 그죠? 일이 좀 안 풀려, 어떻게 영어로 하지? 이런 것들, 또 고민이 많다, 즉 몹시 한국말스러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걸 표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 영어에서는 시스템적인 언어를 배우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겁니까? 뭐 이거 싸주시겠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걸 해야책이 나온 걸 외워버리면 그만이에요. 하지만 중급 단계에서 왜 영어가 어려워지느냐? 우선 내가 표현하고 싶은 언어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로 스피킹을 하고 영작을 한다는 행위는 내가 영작을 창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네이티브가 이 상황에서 그 해당 표현을 쓰는 것을 들어봤거나 책에서 봤거나 했어야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끄집어내는 행위가 영어 스피킹이거든요. 근데 들어본 적이 없으니 끄집어낼 수가 없겠죠. 그때부터 정체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중급의 정체기가 왔을 때 제가 오늘 좀 테크니컬한 요령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그동안 성인 학습자들은 한 13, 14년 정도, 또 청소년들도 한 4, 5년 이렇게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중급의 정체기가 오는 사람들이 왜 영어가 더 이상 늘지 않느냐를 아주 기술적으로 관찰을 해보니, 거의 다가 한국 사람들 중에 영어 조금 한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잘하지는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영어로 phrasal verb, 구동사라는 게 있어요. 그 phrasal verb을 거의 쓰지 않고 소통을 한다는 걸 발견한 것이죠, 제가. 특히 네이티브들은, 특히 일상회화에서는 구동사를 남발하거든요. 그 구동사를 남발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묘사적 상황은 구동사밖에 답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뒤로 뒷걸음질 치다 라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사나 전치사가 개입이 되는 학습, 그것이 구동사거든요. 구동사가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학교 다닐 때 포기하다 하면 give up 이런 거예요. 그리고 결정을 잠시 미루다 하면 hold off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영어 교육, 특히 공교육에서의 상당히 독해 중심의 학습에서는 구동사가 배제되는 학습을 많이 해요. 뜻이 명확한 한 단어로 이루어진, 예를 들어서 조립하다 이러면 assemble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걔들 보면은 이케아에서 가구 사가지고 나 조립하는데 30분 만에 했다 하면 it took me only 30 minutes to put them together. put together라고 그러거든요, 일상에서. 그러니까 구동사를 쓰지 않는 그런 영어를 하다 보니 끊임없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서서히 느끼게 된 것이죠. 아, 구동사를 안 쓰니까 거의 모든 두 문장 하다가 막히고 두 문장 하다가 막히고 이런 거구나. 그건 어떤 문제까지 연계되는 줄 아세요? 성취가 안 들리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네이티브들이 바 같은 데서 빠르게 시끄러운 환경에서 안 들린다고 그러거든. 우리가 걔들 얘기하는 거 보면 조용한 환경에서는 들리다가,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좀 약간 술이 한 잔 얼큰하게 들어가고 좀 알딸딸하게 팁스하게 되면 말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발음이 뭉개지고 속도가 빨라지게 돼 있고 말을 정제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특히 phrasal verb이 치고 들어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구동사에 대한 정확한 뜻을 알지 못하고 내가 구사하지 못하니까 청취에 문제 생기죠. 말하는데 계속 버벅거리게 되죠.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요소가 phrasal verb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선 테크니컬한 측면을 제가 굉장히 힘주어 얘기하고 싶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학습자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는 영자 신문이라든지 CNN, 뉴욕타임즈 같은 거는 좀 읽는 편인데요. 이상하게 이렇게 좀 구어 영어 같은 거는 잘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미디어 영어의 특징은 phrasal verb을 쓰는 빈도수가 확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구동사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뭐냐?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보캐블러리 스코프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어휘의 개수가 제한적이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average American들이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서 가방끈이 짧을수록 구동사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캐주얼한 상황에서는 highly educated 됐다 하더라도
고급스럽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현지 영어가 안 들리기 시작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본질적인 이유를 도외시하고 계속 사운드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한국 학습자들이 유저 단계에서 엄청난 좌절을 느끼는 것을 간파하고 영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들이 계속 상품화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구동사가 중급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 키를 쥐고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뒤늦게 실용영어를 구사하고 싶은, 또 영어 스피킹을 좀 잘하고 싶고 아웃풋으로의 영어를 잘하고 싶은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조언,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한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연령이 높은 상황에서 어학학습을 이제 다시 재개하거나 또 어떤 필요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분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옛날 우리가 수능 공부할 때 문장을 분석하면서 또 문법의 틀 속에서 문장을 수식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해독하는 형태의 습관, 이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영어 문장을 쳐다보는 태도를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영어 교육에 있어서 공통적인 게 좀 있습니다. 뭐 관계 대명사가 뒤에 앞에 선행사를 수식한다는 등, 또 뭐 정관사 덜을 언제 써야 된다는 등, 또 이때는 시제가 뭐 현재 완료다, 현재 완료 진행이다, 단순 과거다, 이런 것을 굉장히 집착 수준으로 몰아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일정 부분 그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식으로 수업을 받아왔죠. 그런데 그것이 스피킹을 잘하고 싶은 사람들, 특히 조금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는 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좀 더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문장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선 그래머적으로 우리가 통상 알고 있던 지식과 배치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본적으로 원래 알고 있었던 문법이나 어법 지식과 배치된 문장을 만났을 때 심리적 불편감을 느끼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 학습자들 중에. 특히 조금 연령층이 높을수록 그 증상이 좀 더 심화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이런 학습법이 어떤가 싶습니다. 적어도 대화문의 스피킹, 뭐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은 미국 어린이들이 쓰는 동화 이런 걸 볼 때는 물론 그래머적이고 어법적인 요소를 전혀 손 놓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이라도 조금 의식적으로 문법이나 어법을 좀 많이 내려놓으려고 하는 인위적인 노력, 그 불편함을 어떻게든 좀 그냥 자유롭게 쓰여져 있는 대로 해석하고 쓰여져 있는 대로 그냥 일단 좀 외우자, 이런 애티튜드가 굉장히 강하게 요구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최근에 제가 학생분에게 어떤 질문을 받았냐면, 여러분 NON이라고 해서 none이라는 단어 있죠. 그게 이제 영어 주어로 쓰였을 때 문법 용어를 써서 좀 외람되지만 수일치 문제가 생겨요. none을 단수로 받을 것인가 복수로 받을 것인가. 근데 이분이 이제 제가 최근에 발간한 김재우의 영어회화 100에 그 공부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저희 그 전체 단톡방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나 봐요. 이게 쌤, 제가 볼 때는 복수 혹은 단수라 해야 되는데 왜 책에는 이거죠?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회화 공부할 때만큼은 좀 그걸 좀 내려놓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파고들면 거의 한 대화문에 한두 개씩 꼭 그런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넌 다음에 복수가 있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거 이해해요. 자꾸 눈에 가시처럼 걸리고 불편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의식적으로, 그래, 내가 이 책 한 권 볼 때만큼은 조금 문법과 어법을 조금 옆으로 치워두고 있는 그대로 좀 따라 읽고 암기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정말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향해야 되는 거, 좀 더 추구해야 되는 거. 최근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머리로 외우지 말고 입으로 외워라. 이게 만든 말 같지만 만든 게 아닌 게요, 제가 뭐 20대 친구들부터 또 약간 연령층이 있는 중년의 분들까지 다 모시고 수업을 해보고 같이 영어 스피킹을 해보면 귀찮아요, 입을 떼는 거를. 말은 따라 읽고 한다고 하지만 한 5분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은 3번 그 얘기가 나올 때까지 아직 문장을 따라 읽지 않고 있어요. 아무래도 수동적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남자지만 전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또 여성분들이 즐겨 하시는 그 필라테스, 요가 이런 걸 가끔씩 하는데, 아무래도 좀 동작 같은 걸 따라 하면 잘 안 하고 개기게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영어 학습자들이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해가 돼요. 잘 적극성을 좀 보이지 않겠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분이 어떤 경험을 했다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회화책의 대화문을 외우는데 자기는 머리로 외운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입으로 외운다고 생각한대요. 입으로. 그래서 입이 부지런하게 미친 듯이 입을 나불대고 있대요, 자기 스스로가. 그런데 아까 전에 어떤
어떤 질문을 저한테 이제 PD님이 하셨냐 하면 한국말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먼저 생각나고 그걸 영어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방법이 있다면 이게 아닐까 하는 추측도 해봐요. 계속 입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나 이 전화 좀 받아도 돼? Do you mind if I take this call?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전에 Do you mind? 그냥 아무 생각 없이 Do you mind? If I take this call? 계속 중얼거리니까 그분이 실제 여행 가서 어떤 문장이 있었는데 머릿속에 그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입이 움직이고 있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고 하니 믿어야죠. 그분이 유튜브에 나와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영어 전문가는 전혀 아니시고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입을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 힘이 들고 습관이 안 돼 있지만은 젊은 친구에서부터 중년의 신사분까지 영어 스피킹을 정말 잘하고 싶다면 논리적 이해에 기반한 학습 잠시 접어두고요. 부지런히 입을 움직여라. 그것이 이제 모두의 질문해 주신 방법론 쪽으로 들어가면 어떤 선생님은 쉐도잉을 하라, 또 어떤 선생님은 뭐 하라, 이런 그 기술적인 방법은 저는 사실은 솔직히 별로 관심 없어요. 그런 기술적인 방법 솔직히 어떤 걸 쓰더라도 자기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걸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건 사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지만 자꾸 지금 쇼컷을 찾고 있는 거고,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언어 학습은 효율적인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히 스피킹 이런 것은. 근데 단 하나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적어도 운동보다 언어 학습이 훨씬 가성비가 높을 수 있어요. 왜? 영어는 여러분이 중3급까지 한번 올려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헬스처럼 매일 안 가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헬스는 어떻죠? 평생 해야 돼요. 석 달만 쉬면 근육 확 빠지죠? 어떤 것이 더 가성비가 높으세요? 좀 속된 말로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됩니다. 영어 잘해가지고 나한테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득을 볼 것인가, 이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열심히 하긴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니면 영어 어학 공부 자체를 원래부터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냥 새로운 랭귀지를 배우는 자체가 기쁨인 사람이던가,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되거든요. 근데 후자는 많지 않겠죠. 그럼 동기부여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 얘기하면 저에게 영어 공부를, 제가 전공이 사회학이거든요. 대학교 때 제가 사회학과 출신인데 재미없었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뭐 하지? 이거 또 대학도 제가 원하는 곳에 못 가고 아버지한테 맨날 깨지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가지고 저 봐라 뭐 될라 그러나 너, 이런 거를 수시로 들으니까 막 좌절의 연소이율에서 막 헤맸거든요. 공무원 준비를 하기도 하고 뭐 공사 준비를 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영어가 근데 좀 하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약간 재밌었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영어가 내가 했을 때 뭐가 나한테 떨어질 것인가, 영어를 통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삶의 어떤 궁극적인 행복은 뭐냐, 이걸 생각해 봤더니 영어를 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럼 영어로 업으로 삼았을 때 어떤 그 과정을 밟아야 영어 분야에서 가장 1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이었습니다. 저희 때는요,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때가 동시통역사가 되면은 제법 괜찮다,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요, 저희 기수가 40몇 명 뽑았거든요. 근데 1492명이 지원했어요. 그 중에서 다 떨어지고 이제 1차, 2차까지 되면은 거기서 다시 인터뷰 보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반드시 되고 싶었습니다. 왜? 통대 나오면은 나 인생 그래도 조금 한 레벨 좀 업그레이드 되나? 이런 동기부여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것처럼 학습자분들도 이거 영어를 잘했을 때 내가 큰 빛을 볼 수 있다, 뭔가가 있으면 영어는 진짜 열심히 재밌게 악착같이 할 것 같거든요. 그것이 이제 직장인들에게, 특히 또 모두가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의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성인들 중에 가장 빨리 느는 사람의 주류는 누구였느냐? 외국계 다니는 분들이었어요. 혹은 외국계 이직을 염두에 둔 분들이었습니다. 왜? 영어 잘하면 당장 올 연말에 내년에 내한테 큰 득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강력한 인센티브가 있으면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게 이제 가장 큰 것 같고, 또 혹시라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대학생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토익 점수 당연히 따야죠. 딸 수밖에 없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요구하고 있고요. 공인 인증이니까. 그런데 제 학생분들 중에서 연령이 조금 있는 분들 중에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대학생들 중에 혹시 학생이 있거든, 이런 말씀 꼭 전해달라. 보통 대학교 때는 영어 자체를 굉장히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간혹 있지만, 결국에는 요즘같이 또 취업시장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영어 점수는 딱 따놓으면 끝인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리고는 딴 데 이제 전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입사 초창기 때는 그냥 가지고 있는 영어 실력으로 버티지 투자를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대리다 과장까지 거의 시간을 쭉쭉 보내요, 대부분 보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 조직 혹은 내가 다음 차선, 다음 행보로 삼아놓은, 뭐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조직, 여기에서
영어가 상당히 필요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 순간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늦습니다. 마음도 조급해지고. 따라서 영어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내 미래를 예측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앞에 펼쳐질 일에 대해서. 하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히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영어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겠구나라는 조금이라도 예측이 되시는 분들은 점수 따기용 영어를 해놓았다면 특히나 이제는 정말 구사할 수 있는 영어, 이거를 강력한 무기를 삼아 보겠다, 이런 의지를 좀 다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예측을 해서 동기부여를 스스로 한다고요? 에이 쌤 그건 오바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통 나중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보면은 제 지인들도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성장해 있어요. 상당히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와, 저 형 진짜 잘 나가네,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 선택의 길이거든요. 그 중에서 영어를 잘하는 것은 상당한 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영어 강사로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빨리 영어 수업 들으세요, 책 읽으세요,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제가 인생의 선배로서 또 제가 모시고 있는 많은 학습자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것들, 조금이라도 젊은 친구들에게는 이런 얘기를 좀 제 입을 빌어서 좀 해달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그것이 선제적으로 내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영어 학습은 이제 요즘 시대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필수고, 그리고 또 하나가요, 영어를 어중간하게 잘하면 안 돼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꽤 많아졌고 보는 눈도 많아졌고 기대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어중간하게 잘할 바에야 처음부터 안 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어를 제법 잘하는 수준까지 올려놓아야 이제 되겠다 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좀 추상적인 동기부여가 될지언정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